자, 오늘 이제 물리원 내용 마지막 시간입니다. 물체와 열의 이동 그리고 전기 에너지의 이용에 대해서 1시간 동안 보도록 하죠. 열이 이동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이 중학교 때도 배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도, 대류, 복사 이 세 가지가 있죠. 처음 들어봅니까? 뭐 늘 처음 들어보죠. 늘 새롭고. 입자들의 직접적으로 이동은 없고요. 물질 내에서 분자들의 충돌에 의해서 열이 전달되는 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열 전도율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게 크면 전도가 잘 되는 물질입니다. 냄비가 대표적으로 열 전도율이 높은 물질입니다. 근데 냄비에 달려있는 손잡이 부분은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열 전도율이 좋지 않습니다. 전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실험을 해보고 싶으면 팔팔 끓는 물에 물을 넣고 냄비에 팔팔 끓인 다음에 손잡이를 먼저 대보고요. 그 다음에 냄비에 손을 한번 대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냄비가 뜨겁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열이 잘 전도되어서 거꾸로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신경 조직에 손상이 일어나서 실험이 제대로 안 될 수 있으니까. 아니면 손잡이는 오른손, 냄비는 왼손. 동시에. 단점은 한 번만 할 수밖에 없다는 이런 단점이 있긴 한데요. 그만할게요. 왜 이래? 근데 전도는 분자들의 직접적인 이동은 없습니다. 근데 대류는 분자의 이동에 의해서 열이 이동합니다. 유체를 통해서. 이 대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자연 대류하고 강제 대류가 있습니다. 일단 강제 대류부터 먼저 얘기하면 이 선풍기나 펌프 같은 경우에는 아예 열을 머금고 있는 온도가 높은 이 분자들이 아예 직접적으로 이동이 되는 이런 현상입니다. 선풍기는 온도가 낮은 이 분자를 직접적으로 이동시켜 주는 거고요. 혹은 여러분 피부 주위에 있는 온도가 높은 이 공기들을 이제 밀어낸다라고 봐도 되고요. 이게 강제적으로 분자를 이동시키는 방식이 강제 대류입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에어 서큘레이터가 이제 이 방식에 해당이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브랜드가 보네이도죠. 보네이도. 보면 음식점 같은데 보면 여러분 유심히 보면은 많이 관찰할 수 있을 거예요. 에어컨 앞에 보면 선풍기 같은 게 하나 있죠. 근데 그게 에어 서큘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지층성이 되게 강해서 공기를 멀리까지 보내주거든요. 그래서 강제 대류를 시켜서 공기 순환을 잘 되게 해주는 그런 장치입니다. 자연 대류는 온도에 따른 밀도 차이로 인한 순환이 일어나는데요. 이거는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낮에는 땅바닥 주변의 공기가 뜨거워지지. 그럼 팽창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떤 특정 공기 덩어리를 생각해 보면요, 얘가 팽창하더라도 질량은 변하지 않잖아. 질량은 변하지 않아서 전체적인 무게는 그대로인데 부피가 커지니까 부력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력보다 부력이 큰 상황이 되어서 이제 상승하게 되는 거죠.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뜨거운 공기가. 그래서 이게 이제 자연 대류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열 이동 방식이 이제 물질을 통해서 전달되지 않고 전자기파 형태로 전달이 되는 복사가 있겠습니다. 갑자기 머리가 멍해졌었네. 복사. 이 복사는 태양에서 우리 지구로 오는 열 에너지는 100% 복사가 되겠습니다. 복사열. 요 그림이 전도 대류 복사를 잘 나타내 주는 그림인 것 같아요. 나무에 불이 붙어 있네요, 그렇죠? 그럼 얘가
이 나무 안에는 수분이 있고요. 수분이 100도씨가 넘으면 증발을 하죠. 그래서 수증기 분자가 이렇게 올라오면 손이 따뜻해집니다. 이거는 이제 그 분자 자체가 직접적으로 이동을 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대류가 되겠고요. 여기에 왜 이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쇠꼬챙이를 이렇게 밀어 넣으면 이 쇠꼬챙이를 따라서 열이 전달됩니다. 이게 전도가 되겠고요. 옆에 있기만 해도 따뜻하죠. 근데 여기서 실제로 수증기라든지 공기 분자는 위로 올라가거든요. 근데 옆에 있어도 따뜻한 이유는 여기 복사열 때문입니다. 이 전자기파 형태로 열 에너지가 전달이 되어서 따뜻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를 이용하는 한 가지 예 중에 하나가 감자 삶을 때 젓가락을 꼽아 놓은 채로 넣어가지고 삶으면 잘 익습니다. 왜냐하면 그 젓가락을 통해서 감자 속까지 열이 전달이 되어서 안쪽도 잘 익게 되는 거죠. 감자 자체는 열 전도율이 별로 좋지가 않거든. 그 다음에 요 세 개를 잘 막으면 보온병이 됩니다. 보온병이라는 게 온도를 보호해주는 병이거든요. 차가운 것은 차가운 상태로 유지시켜주고 뜨거운 것은 뜨거운 상태로 유지를 시켜주죠. 이게 이제 보온병인데, 보온병은 대류 전도 복사를 잘 막아줘야 되는데요. 복사는 막기 쉽죠. 전자기파가 안 들어가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고, 대류는요 틈 없이 잘 만들면 됩니다. 틈이 안 틈 없게 만들면 되고요. 틈만 없으면 대류하고 복사는 뭐 잘 막을 수 있는데, 결국에 기술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 전도를 어떻게 잘 막을 것이냐, 이제 그 보온병의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열 전도율이 낮은 물질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중간에 아마 진공인 상태로 내부를 만들면 더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진공은 완벽히 전도를 차단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진공인 부분을 만들어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진공이 아니더라도 최대한 공기를 빼가지고, 보온병을 만들 때 용기를 이런 식으로 만든 다음에 이 부분에 공기를 빼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전도를 좀 막을 수 있습니다. 요새 보온병이 워낙 좋아가지고 팔팔 끓는 물을 넣어가지고 아침에 산에 올라가서 점심때 컵라면에 부으면 잘 익습니다. 그리고 밤에 이렇게 해도 거의 뭐 온도가 거의 유지가 되고 며칠 가기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보온병이. 그리고 그 전도를 이용하는 게 또 이중창도 있습니다. 이중창 안에 공기층이 만들어지면 공기가 열 전도율이 낮거든요. 그래서 이제 외부와의 열 출입을 막아주어서 실내 공기의 온도를 유지시켜 줍니다. 베란다 있죠, 베란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전도 때문에 이 베란다 확장을 안 했는데요. 베란다가 있으면 좋은 게 그 베란다 자체가 또 하나의 공기층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바깥에도 이중창이고 또 베란다가 있고 이러면 되게 열 차단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름은 시원하게 유지시켜주고 겨울은 따뜻하게 유지시켜주고 이런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 건물 벽 있죠. 이 벽 내부에는 스티로폼이 들어갑니다. 단열재가 들어가요. 그 오래된 건물은 단열재가 잘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벽에 보면은 이제 겨울철에 보면은 벽에 한기가 막 느껴지고 이러거든요. 근데 요즘 건물은 단열재가 좋게 잘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벽에서부터의 외부로의 열 출입을 잘 차단시켜 주죠. 상태들이 메롱메롱하구만. 절을 너무 많이 하는 거 아이가? 절절하게. 마지막 시간인데. 그 좀 스트레칭해서 잠을 좀 깨보도록 해라.
그 옆에 자고 있으면은 깨워주고. 재민이 있잖아. 그래도 뭐 양호하네요. 책은 펴놓고 자고 있네. 모범적인 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았다. 아, 재미없네. 자, 잠열, 수문열에 대해서 좀 얘기하도록 할게요. 이 그래프를 보면 H2O가 이 상태가 변하면서 온도가 올라가는 그래프인데요. 가로축은 물 1kg당 공급한 열량이고요. 세로축은 온도입니다. 이거는 얼음 상태예요. 얼음 상태는 이제 온도가 0도씨보다 낮죠. 그래서 이제 얘가 열을 가하면 열을 가한 만큼 온도가 비례해서 올라갑니다. Q는 CM 델타 T 배웠죠. 보면 C하고 M은 상수니까 그죠? Q에 비례해서 델타 T가 증가합니다. T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요 기울기가 이제 비열을 의미합니다. 근데 얼음이 물로 바뀌는 과정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여러분이 예를 들어 추어탕 같은 걸 얼려놨어. 얼려놔가지고 그거를 이제 냄비에 넣고 끓이잖아요. 그럼 이거 얼은 상태가 점점 녹잖아, 그지? 녹는데 아니면은 뭐 얼음물이 녹는 과정을 생각해봐도 되고요. 근데 얼음물이 녹을 때 얼음물 자체가 얼음이 완전히 녹기 전까지는 0도씨가 유지가 됩니다. 0도씨가. 그러다가 이제 얼음이 다 녹고 나면 이제 물이 온도가 점점 올라갑니다. 열을 계속 가하게 되면. 그러다 또 100도씨가 되면 팔팔 끓죠. 그러니까 라면 넣기 전에 끓는 물 생각하면 됩니다. 팔팔 끓을 때 팔팔 끓이는 물이 100도씨에서 110도, 120도, 130도, 200도, 300도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냥 100도가 유지가 되죠. 100도가. 그러다가 이제 수증기가 되면은, 근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 일상생활에 본 적은 없을 겁니다. 수증기 상태로 되면은 이제 100도씨 이상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은 100도씨의 물보다 더 위험한 게 압력밥솥에서 나중에 나오는 수증기 있죠. 그게 온도가 훨씬 더 높습니다. 그게 온도가 더 올라가서. 근데 여기 보면 얼음물이 1kg 완전히 녹을 때하고 그다음에 물이 1kg 완전히 수증기가 될 때까지 가해줘야 되는 열량이요. 그게 잠열인데 얼음이 물로 바뀌는 과정은 80kcal가 들고요. 그다음에 물이 100% 수증기로 바뀌는 과정에는 539kcal가 듭니다. 그러니까 요 열들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H2O가 얼음인 구조에서 물인 구조로 바꾸는 데 필요한 에너지예요. 요 잠열은 액체 상태의 H2O를 기체 상태로 결합 상태를 바꿔주는 데 들어가는 에너지입니다. 요게 이제 수문열, 잠열이라고 부르는데 요게 다르죠, 그죠? 그래서 얘가 더 크죠. 요거를 융해열, 요거를 기하열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물열 같은 경우에 요 융해열보다 이 기하열이 더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냉난방에 쓰이는 것은 기하열을 주로 많이 씁니다. 대부분의 물질이 융해열보다 기하열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물이 수증기로 바뀌거나 수증기가 물로 바뀌는데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열을 이용해 가지고 냉방이나 난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열은 물질의 상태 변화 시 흡수 혹은 방출하는 열로 물질의 상태 변화에 들어가는 에너지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단위는 항상 kg당 에너지로 나옵니다.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1kg당 이제 얼만큼 에너지가 들어가느냐입니다. 얼음이 물로 바뀌는 것보다 물이 수증기로 바뀌는 게 몇 배 정도 되나? 한 6, 7배 에너지가 더 많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한번 상상해 보면요. 아까 다시 얼려놓은 국으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얼려놓은 국을 냄비에 넣고 끓이면요. 얘가 액체 상태로 녹는 데까지는 얼마 안 걸려요. 얼마 안 걸리는데 근데 얘가 끓어가지고 완전히 증발시킨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완전히 냄비에 있는 물이 끓어가지고 완전히 증발시키려면 그럴 때까지 해본 적이 없죠? 엄청 오래 걸립니다. 실제로 라면 끓이기 위해서 물 올려놓고 좀 한참 까먹고 있다가 가도 물이 양이 거의 그렇게 많이 줄어져 있지 않죠.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왜냐하면 요 물을 수증기로 바뀌는데 필요한 기혈은 매우 크기 때문에 물이 그 전부 다 수증기로 바뀌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근데 얼음이 물로 바뀌는 것보다 물이 이제 전부 다 수증기로 되는 게 더 오래 걸리는 이유가 기하열이 더 크기 때문에 그만큼 더 많은 에너지가 투입되어야 돼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요 그림 정도는 좀 기억을 해둬야 되는데요. 여러분 84페이지, 85페이지 요 내용이 수능에서 잘 나오진 않았지만 이 수능이라는 게 그 간혹 가다가 안 낸 곳에서 한 문제 정도 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부분을 빠지지 않고 봐야 됩니다. 예, 여러분 특히 기출 문제지만 보면 위험한 게 그 기출이 안 된 부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이 특히 그런 부분들이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은 특히 내용 위주로 좀 잘 봐둬야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여러분 그 에너지 준이나 에너지 띠하고 약간 비슷한 느낌으로 요걸 보면 되는데 요게 고체 상태, 액체 상태, 기체 상태로 갈수록 에너지가 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 상태로 요렇게 변하면은 에너지가 큰 상태로 가야 되니까 열을 흡수해야 됩니다. 근데 위에 있는 상태에서 아래에 있는 상태로 기체에서 액체, 액체에서 고체로 가게 되면 에너지가 낮은 상태로 가죠. 그럼 열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방출해야 됩니다. 근데 아까 그래프에서 봤듯이 요 둘 사이에 주고받는 열량이 커요. 요 기체하고 액체 사이에 주고받는 열량이 커요. 기체하고 액체 사이에 주고받는 열량이 크죠. 그래서 요 잡열을 이용해서 냉방과 난방을 하게 됩니다. 그럼 액체가 기체로 바뀌는 과정은 난방일까요? 냉방일까요? 액체에서 기체로 바뀌는 과정. 에너지가 커지는 과정이죠. 그럼 주변의 열을 흡수해야 되니까 주변의 입장에서는 열을 뺏기게 되는 거죠. 그럼 온도가 어떻게 돼서 주변의 온도가 내려가겠지. 그래서 요거는 냉방에 이용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어컨에 그거 들어가잖아요. 그 냉매제. 냉매제가 액체 상태거든요. 그 액체 상태의 냉매제가 기화되면서 주변에 있는 열을 뺏어가기 때문에 에어컨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이제 난방은 이렇게 하면 된 거죠. 기체 상태의 물질을 액체 상태로 바꿔주면 돼요. 그럼 에너지가 높은 상태에서 낮은 상태로 바뀌니까 이 에너지를 방출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난방에 이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냉난방기는 여러분 천장에 있는 게 냉난방기죠. 에어컨도 되고 히터도 되고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되고 또 되고 지금은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정도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하도록 합니다. 넘어갑시다. 이미 많이 넘어갔는데. 자, 넘어가서 전기 에너지에 이용해요. 이제 전동기하고 조명기구, 전열기 뭐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선 전동기에 대해서, 이 직류 전동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이 직류 전동기를 여러분 그 구체적인 과정을 설명을 하려면 자기력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요. 근데 여러분은 그냥 이 정도만 기억해도 문제는 풀 수 있을 겁니다. 여기 물리원에서는 자기력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동기는 그 자기력에 의해서 돌아간다. 이 정도만 알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만. 물론 이제 지금 설명은 해줄 겁니다. 설명을 해줄 건데 그거를 구체적으로 이해할 것까지는 없고, 직류 전동기는 자기력에 의해서 돌아간다. 이게 헷갈리는 게 발전기하고 구조가 비슷하거든요. 근데 발전기는 그 자속의 변화에 의해서 유도 전류가 생기는 과정이고, 전동기는 그 코일에 전류를 흘려줘 가지고 그 전류에 의한 자기장과 자석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자기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마이크 스피커 여러분 그 구분해야 되듯이 전동기하고 발전기도 구조는 비슷하지만 여러분 구분해서 이해를 하도록 하십시오. 자기력을 잠깐 설명해 주면요.
요게 이런 벡터 곱을 알아야 되는데요. 이게 고등학교에서는 지금 안 배우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래도 규칙을 잠깐 알려주면 내적은 배웠죠. 내적은 배웠는데 외적을 좀 가르쳐 주도록 하겠습니다. A 벡터하고 B 벡터를 이렇게 곱하는 방법이 있어요. 네. 이렇게 곱하면은 일단 요 크기하고 방향이 있는 어떤 벡터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걸 C라고 합시다. 여러분이 이제 방향 정도만 좀 기억을 하면 될 텐데, 방향은 A에서 B를 곱하게 되면요, 요 방향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요 방향으로 그 오른손의 네 손가락과 오른손 바닥을 이용해 가지고 얘를 접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접어야 되겠지. 이렇게. 그러면 엄지가 어디를 향해요? 위로. 예,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 엄지가 향하죠. 요게 이제 A하고 B 벡터를 곱한 벡터의 방향이 됩니다. 예. 그리고 크기는 뭐 요거의 수직 성분을 구해가지고 곱해요. 내적하고 반대입니다. 내적은 나란한 방향 성분을 곱하잖아. 근데 이제 수직인 방향 성분을 곱해요. 그래서 얘가 딱 수직일 때가 제일 큽니다. 나란할 때는 0이 돼버리고 그런 특징이 있는데요. 요게 이제 자기력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 이거는 거꾸로 하면은 이게 방향이 달라집니다. 거꾸로 하면 이렇게 돼요. 예,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거꾸로는 B에서 A로 적어야 돼. 그러니까 엄지가 지면을 뚫고 들어가게 되지. 방금 이제 여러분이 배운 요게 벡터의 외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벡터곱이라고도 하고요. 요게 왜 필요하냐면 자기력은 전하량 곱하기 속도 곱하기 자기장이 자기장 속에서 움직이는 전하가 받는 자기력입니다. 그러면 속도의 방향에다가 자기장의 방향을 곱하면 그 힘의 방향이 나오게 됩니다. 얘가 Q가 플러스면 이제 그대로 하면 되고요. Q가 마이너스면 속도의 방향에다 자기장의 방향을 곱한 거에다가 방향을 거꾸로 바꿔주면 됩니다. 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이 방향 구하는 방법 중에 오른 나사의 법칙이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이 오른 나사가 그냥 여러분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냥 나사입니다. 나사를 여기 세워놓는 이유는 어차피 요 두 개를 곱하면 요 두 개가 이루는 평면에 무조건 수직인 방향 중에 하나입니다. 지면을 뚫고 나오거나 지면을 뚫고 들어가거나. 그래서 이렇게 탁 수직으로 세워놓고 이제 돌려요. 돌리는데 A 곱하기 B면은 A에서 B로 돌립니다. 얘가 각도가 두 개가 있는데 작은 각도로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리면 나사가 풀리죠. 지면을 뚫고 나오죠, 나사가. 근데 B에서 A로 곱하면은 시계 방향으로 돌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나사를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한 번쯤은 돌려본 적 있죠? 그러면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나사가 들어가지. 그러면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 이렇게 구해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경우에 전류가 지금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전류가 그 자기장이 이 방향이고요. 그러면 이 전류의 방향이 결국에 양전하가 이동하는 속도의 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방향에서 이 자기장 방향으로 접어 보세요. 오른손으로. 그러면 힘의 방향이 이 방향이 되지.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그럼 반대편은 전류가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오죠. 이 부분은 힘을 안 받습니다. 자기장하고 그 전류의 방향이 나란하죠. 이 부분은 또 힘을 받아요. 얘가 이제 속도의 방향이고요. 이게 자기장의 방향이에요. 얘가 이제 전류의 방향이자 속도의 방향이죠. 양전하에. 그러면 여기서 이 방향으로 접으면 오른손 엄지가 위쪽을 향하죠. 그래서 이 상태면 얘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얘가 이렇게 돌아가 버리면 이제 이쪽이 전류가 아래로 흐르고 여기가 전류가 이쪽으로 흐르죠. 그럼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겠지. 그래서 이걸 막아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얘가 반바퀴쯤 돌아가면 반바퀴쯤 돌아가서 이제 얘가 저쪽으로 넘어가서 반대가 되려고 하면 그 순간에 여기 보면 이 끊어져 있지. 이걸 이제 정류자라고 하는데 그 순간에 이 정류자가 연결되는 방향이 달라져서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얘가 반바퀴 돌아가도 이 부분이 여기로 가도 전류가 위쪽으로 흐르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바꾸게 되니까. 만약에 전극이 이렇게 연결된 상태에서 180도 돌아가면
얘가 여기로 가는 거니까 여기는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얘는 전류가 이렇게 흘러서 자기력의 방향이 반대가 돼 버리겠지. 네. 근데 그렇게 되기 전에 얘가 90도쯤 돌아갔을 때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을 바꿔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상태로 넘어가면 다시 전류가 이쪽은 이렇게 흐르고 여기는 이렇게 흘러가지고 얘나 계속 이렇게 돌리는 방향으로 자기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게 요 정류자예요. 정류자. 근데 이게 되려면 지금 요 부분이 지금 접촉되어 있어야 되잖아. 접촉되어 있는 상태에서 돌아가야 되지. 이 때문에 요거의 단점은 뭐냐면 마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류 전동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필연적으로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정류자 때문에. 그 특징이 있고요. 반면에 교류 전동기는 정류자가 필요 없어. 왜냐하면 교류 자체가 뭐야?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이 계속 바뀌잖아. 그렇기 때문에 정류자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한쪽 방향으로 돌아가게끔 할 수가 있어요. 그 농담을 빠뜨렸는데요. 요 방향을 이제 외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손 모양을 제가 그려보겠습니다. 누가 봐도 손이죠. 예. 누구 손가락이랑 닮았네, 그지? 예, 여기 손바닥입니다. 손금 보이죠? 좀 오래 살게 그릴까? 이게 생명선이지. 그럼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손가락을 벌려 보면 여기가 V 모양이 됩니다. 네? 이 속도의 방향. 속도의 방향. 저거 이거 보였어. 예? 예. 그다음에 요게 손바닥이죠. 손바닥. 대박. 손바닥. 그다음에 이제 보통 엄지가 힘을 상징하잖아. 우와. 힘. 이렇게 하면 이제 전류의 방향이나 이제 양전하게 이동하는 방향을 이쪽으로 잡고 그다음에 요 자기장 방향을 손바닥이 향하는 방향으로 잡으면 요 전류의 힘의 방향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근데 요게 이제 속도의 방향을 기준으로 잡으면요. 속도의 방향을 기준으로 잡으면 자기장 방향이 뭐 다양하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를 기준으로 이 자기장이 요 방향이 있으면 이 손바닥을 오른쪽으로 향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기준으로 자기장이 이제 요런 방향에 있게 되면은 손바닥을 왼쪽으로 향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기장이 요 방향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 V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힘의 방향이 되고요. 자기장이 요 방향에 있으면은 그 오른손에 내 손가락으로 여기 이쪽 방향으로 펼친 상태에서 손바닥을 이쪽으로 향하게 하면 됩니다. 요런 방향으로 자기장이 있으면 그러면 엄지가 어디를 향해요? 위로. 예,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 향하죠. 이런 식으로 뭐 힘의 방향을 찾아도 됩니다. 그래서 먼저 전류의 방향이나 양전하게 이동하는 방향으로 먼저 오른손을 쫙 뻗어 놓고 손바닥을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손을 돌리면 됩니다. 그래서 손바닥을 이제 자기장의 수직 성분이 있는 방향으로 돌려가지고 엄지가 향하는 방향을 확인하면 힘의 방향이 됩니다. 근데 요거는 지금 제가 교양 삼아 여러분이 어차피 대학교 가면은 이거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뭐 부연 설명을 한번 해준 거고요. 전동기가 나온 김에 시간도 좀 남고 시험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방향하고 이런 걸 물어보진 않습니다. 조명기구 한번 봅시다. 조명기구는 여러분이 상식선에서 아마 알 거예요. 백열전구, 형광등, LED 중에서 누가 효율이 제일 좋습니까? LED가 효율이 제일 좋습니다. 누가 전기 효율이 제일 떨어져요? 백열전구가 효율이 가장 떨어집니다. 실제로 발전한 순서가 백열전구가 제일 먼저 나왔고 그 다음 형광등이 나왔고 그 다음 LED가 나왔죠. 백열전구는 에디슨이 상용화 시켰죠. 에디슨이 발명한 건 아니고 에디슨 이전에도 백열전구가 있었는데 에디슨이 그 필라멘트 부분을 텅스텐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백열전구의 수명을 획기적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돈 받고 팔은 거죠. 그때부터는. 그래서 이제 밤이 밝아졌죠. 이 백열전구 덕분에. 근데 백열전구는 열에 의해서 빛이 나기 때문에요. 전기 에너지 중에서 열로
이제 방출되는 비율이 제법 높습니다. 그래서 목적이 열을 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비효율적인 거죠. 반면에 이제 형광등은 열이 조금 나기는 하는데요. 백열전구보다는 좀 덜 나고요. LED는 열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럼 왜 그렇는지 한번 원리를 보면 알게 될 텐데요. 백열전구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 다 얘기했죠. 필라멘트에 흐르는 전류가 열을 발생시키고 그 열 진동에 의해서 빛이 나오는 겁니다. 나오는 거고, 그래서 열 때문에 이제 효율이 안 좋은 거고요. 형광등이 어찌 보면은 그 과정이 제일 복잡합니다. 형광등에 또 필라멘트가 있는데요. 그 필라멘트가 어느 부분이냐면은 형광등이 이렇게 쭉 이렇게 길게 있으면은 요 한쪽 끝 부분 있죠. 요 끝 부분에 요 필라멘트가 있어요. 필라멘트가. 그래서 형광등 오래되면 요 가해 부분이 시커매지죠. 이게 그을려져 가지고 이렇게 시커매지고요. 이 부분이 제일 뜨겁습니다. 가운데 만지면 별로 안 뜨거운데 요 끝에 만지면 여기서 열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뜨거워요. 근데 여기서는 빛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열에 의해서 뭐가 나오냐면 전자가 튀어나옵니다. 전자가. 그럼 여기에는 뭐가 채워져 있냐면 이 수은 증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광등 깨진 거 뭐 함부로 만지고 하지 마십시오. 이따이 될 수 있습니다. 수증기, 수은 증기가 있어요. 수은 증기가. 그럼 이 수은 증기가 이 전자로부터 이제 에너지를 얻어요. 그럼 수은 증기 내에 있던 전자가 높은 에너지 준위로 전이를 했다가, 그러니까 전자로부터 에너지를 얻어서 높은 에너지 준위로 갔다가 낮은 에너지 준위로 갈 때는 어떤 형태로 항상 에너지를 방출합니까? 빛의 형태로 방출하죠. 이때 방출하는 빛이 복잡하죠. 자외선입니다. 이게 끝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광선을 방출하는 게 아니에요. 치사하죠. 자외선을 방출합니다. 자외선을. 그러니까 이 자외선이 최종적으로는 요 형광등 내벽 있죠. 내벽 안쪽 벽. 요 안쪽 벽에 형광 물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형광 물질이 요 자외선을 흡수해서 에너지 준위를 2단계 혹은 3단계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인접한 에너지 준위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한 단계 더 올라가거나 혹은 2단계 더 올라가게 됩니다. 자외선을 흡수해 가지고요. 근데 이제 얘가 내려올 때는 이게 2단계 한꺼번에 내려오는 게 아니라, 왜냐면 2단계 한꺼번에 내려오면 도로 자외선을 방출하잖아. 그러니까 단계별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그러면 흡수할 때보다는 작은 진동수의 빛을 방출하겠지. 그러면서 이제 가시광선을 최종적으로 형광물질에서 이제 가시광선을 방출하는 겁니다. 이걸 생각해냈다는 게 대단하죠. 근데 이 과정이 백열전구는 열 진동 자체로 빛을 내야 되니까 온도가 됐다 높아야 돼요. 근데 얘는 열로 전자만 방출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열로 바뀌는 비율이 백열전구보다는 작아서 효율이 좋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효율이 좋은 게 LED죠. LED는 그냥 전자의 전위로 바로 방출됩니다. 열전자 방출 이런 것도 없죠. 그냥 바로 그냥 전자의 전위로 바로 빛이 방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 효율이 좋다. 그래서 우리나라 하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전기 에너지가 가장 많이 쓰이는 분야가 조명이거든요. 조명. 그래서 이제 그 관공서를 필두로 해서 학교 주민센터 근데 보면 몇 년 전부터 이게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가지고 지금 제법 많이 LED 등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학교도 보면 천장에 LED 등이 다 있죠. 요거 공으로 한번 팍 차가지고 깨보세요. 한번 이게 LED가 이렇게 촘촘하게 박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농담이고. 요거 자석이거든. 살짝 떼어 보면 LED가 촘촘하게 박혀 있는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또 공으로 깨놓고 내가 그랬다 하고 그러면 안 된다. 꼭 농담하면은 그 문맥의 흐름과 이게 내용은 다 잊어버리고 농담만 기억해가지고 집에 가서 이상한 소리 하고 막. 그러면 안 돼, 알았지? 전열기 봅시다. 전열기는 뭐 별로 할 게 없네요. 전기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는 장치로 전기장판,
옥장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옥장. 저희 집안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예. 뭐 이렇게 각종 찜질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전혀. 그리고 온풍기. 야, 그 온풍기 조심해야 돼.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 동아리실에서 그 온풍기에 내가 그런 건 아닌데 그 땀에 젖은 그 옷을 누가 말리다가 그 잠깐 나갔다 왔는데 연기가 나가지고 불 붙기 직전이었던 것 같아. 온풍기. 거의 뭐 그러니까 그 온풍기가 그 열이 꽤 높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별로 안 뜨거울 거라 생각하고 그 위에 옷을 말린다고 그대로 올려놓은 거예요. 온풍기 자체. 불 붙습니다. 옷이 타요. 옷이 탔어요. 그래서 3만 원짜리 옷이었는데 유니폼 나이키 진까리 인터밀란 그거였는데 그 비싼 거였는데 제가 그랬던 건 아니고요. 우리 학교 그 선배가 그랬어요. 형이. 진짜 내가 그런 거 아니야. 나 목격을 했어. 나는 되게 그 겁 많고 조심스러운 사람이어서 그런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전열기 조심해야 돼. 전열기는 뭐 원리는 그냥 그 전류가 저항을 지나가면 열이 발생하죠. 충돌에 의해서 전자하고 원자 사이의 충돌에 의해서 열이 발생하는 걸 이용하는 겁니다. 만들기 때가 쉬워요. 그다음에 소비 전력과 전력량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얘기할 텐데 이 부분 여러분 좀 집중해서 좀 들어두도록 합니다. 이게 관련한 문제가 잘 안 나왔지만 충분히 나올 수도 있고 이게 이제 실생활에 연계해서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제가 출제자라면은 이제 그 전기 요금표 같은 걸 해놓고 이렇게 한번 문제를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소비 전력과 전력량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전력과 전력량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 많이 헷갈려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외우면 좋습니다. 두자 주자 세자 세자. 전력은 일률, 전력량은 에너지.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십시오. 전력은 일률, 전력량은 에너지. 근데 문제는 일률이 뭔지 모른다라는 거죠. 일률은 여러분 이미 한번 했습니다. 송전 과정에서 P라고 우리 썼었죠. 전력 P. P가 이제 파워의 앞자인데요. 파워가 세다라는 게 뭐냐면은 순간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큰 에너지를 전달하면 파워가 센 겁니다. 그래서 이건 시간당 에너지 개념이에요. 시간당 에너지. 이게 파워가 센 게 전력이 센 게 뭐 조명기구로 치면은 밝은 겁니다. 시간당 에너지를 많이 쓰니까요. 그래서 전력은 보통 전자제품에 전력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소비 전력이요. 그 다음에 전력량은 전기요금표에 표시되어 있어요. 한 달 동안 얼마나 썼느냐, 한 달 동안 쓴 총 전기 에너지 양, 이게 이제 전력량입니다. 그게 이제 이건 전기요금표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전력은 뭐 정의가 단위 시간당 1초당 소비하는 전기 에너지인데요. 이게 소비하면 소비 전력이고요, 생산하면 생산 전력이고, 공급하면 공급 전력이고, 송전하면 송전 전력이 됩니다. 전부 다 근데 공통적인 의미는 시간당 에너지입니다. 근데 전력량은 전기 에너지의 사용량인데요. 이거는 이게 시간당 에너지니까 시간을 곱해주면 전력량이 됩니다. 근데 소비 전력은 단위가 와트인데요. 소비 전력은 증기기관의 아버지죠. 제임스 와트의 이름을 따서 와트인데 얘는 기본 단위로 치면 줄 퍼 세컨드입니다. 초분의 줄이 되는데 이걸 줄여서 와트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그 전력량 에너지를 줄로 표현하려면 시간을 초로 바꾸어서 곱해줘야 됩니다. 초로 바꾸어서 곱하면 줄이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줄을 잘 쓰지 않고요, 전기요금표에는 와트시를 씁니다. 이거는 이제 시간을 초로 안 쓰고 그냥 시간으로 바로 곱해준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그냥 와트시라고 읽고 그냥 이걸 전력량 단위로 씁니다. 와트시. 이걸 줄로 바꾸고 싶으면 이 아워 대신에 이게 아워의 앞자를 딴 거거든요. 이 세컨드로 바꿔주면 돼요. 그래서 이게 1와트시면은 1와트짜리를 1시간 동안 3600초 동안에 사용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3600줄이 됩니다.
그 실제로 여러분 전기요금표에 쓰이는 것은 킬로와트시를 주로 씁니다. 예. 한 달에 보통 수백 킬로와트시를 쓰거든요. 가정에서. 예. 킬로는 이제 천이죠. 천. 예. 그렇게 씁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예를 한번 보여줄게요. 예. 전력과 전력량을 쓴 예. 우선 전력량의 예를 먼저 보여주면 이게 작년 저희 집 전기요금표입니다. 예. 전기요금표인데 여기 동일 면적 평균이 나와 있고요. 24평입니다. 그래서 이게 213kWh를 평균적으로 썼네요. 이게 아마 4월 달일 거예요. 4월 달. 이게 27,000원 나왔고요. 근데 우리 집은 118kWh밖에 안 썼어. 이게 10,000원 정도 나오는데 이게 비결은 뭐냐면 퇴근을 늦게 하면 됩니다. 집에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를 많이 안 써. 이게 요인이 하나 있고 또 하나의 요인은 뭐냐면 저희가 그 집을 처음에 리모델링 할 때 그 거실 등을 이불로 LED 등으로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한 게 거실에서 주로 생활을 하니까 이제 거실 등은 효율이 좋은 LED 등. 그때 당시에 비쌌거든요. 4년 전입니다. LED 등 한 개에 2만 원이었고요. 그게 6개짜리를 달았거든. 그래서 이제 뭐 3개를 켤 수도 있고 6개를 켤 수도 있고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게 이제 초기 비용은 많이 들었지만 이 LED는 교체 주기가 엄청 깁니다. 지금 제가 4년 동안 사는 동안에 LED 등은 한 번도 안 바꿨거든요. 다른 등은 한 번씩 다 바꿨는데 그리고 전기요금이 확실히 이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싸게 나. 진짜 좀 차이 많이 나죠. 보통 27,000원인데 10,000원이면은 절반도 안 되잖아. 불안 키고 사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러진 않아요. 불은 LED 그 거실 등은 저희가 별로 신경 안 씁니다. LED는 별로 전기를 안 먹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방에는 잘 안 들어가니까 보통 그 TV도 거실에 있고 거실에서 주로 생활을 해서 그렇고요. 이게 느낌이 안 오죠. 근데 어느 정도 되는 양인지 이거 이제 전자제품을 한번 보여줄게요. 어느 정도 소비 전력이 되는지. 이 선풍기입니다. 선풍기는 44W 정도 됩니다. 예, 이것도 집에 있는 선풍기고. 그리고 보통 백열 전구가 100W 정도 된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100W 정도 되는 전구는 좀 정말 옛날인 것 같고 요즘 백열 전구는 한 60W 정도 돼요. 60W 정도. 선풍기는 그거보다는 소비 전력이 작죠. 작고. 요게 이제 우리 집에 있는 TV예요. 이제 TV인데 얘는 90W예요. 그러니까 백열 전구 한 개보다도 에너지를 안 쓰는 거예요. LED TV. 90W고. 근데요, 내 비교를 해줄게요. 이게 이 회사들이 얼마나 치사한지 보여주면, 요게 이제 학교에 있는 TV거든요. 학교에 있는 TV는 플라즈마 방식으로 소비 전력이 큽니다. 근데 여기는 딱 보면요, 법으로 소비 전력을 표시하게 돼 있는데 얘는 교묘하게 표시를 해놨어요. 소비 전력을 있는 그대로 표시를 안 했습니다. 와트가 없죠. 안 보이죠? 숨겨놨어요. 전압하고 전류로 숨겨놨어요. 전압하고 전류로. 근데 이거 곱하면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세히 보면요, 소비 전력에 자신이 있으면 와트로 바로 표시해놓고 자신 없으면 이렇게 표시해놨더라고. 대부분 소비 전력이 큰 전자제품은 와트로 다 바로 안 해놓고 이렇게 숨겨놔요. 근데 전압과 전류를 곱해주면 됩니다. 곱하면 이거 얼마 되냐면 440, 대충 440W 정도 되니까 거의 한 5배 정도 되죠. 이게 그래요. 예? 이 TV가 지금 여러분 보고 있는 TV가 이게 보면 왜 그런지 만져보면 알아요. 뜨거 보여. 열로 이제 쓸데없이 손실되는 게. 여러분 전자제품 살 때 꼭 확인해 보세요.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와트로 표시했으면은 좀 믿을만해. 근데 와트가 표시 안 됐으면 계산해봐야 됩니다. 보통 이게 큰 경우가 많습니다. 예. 이게 TV 같은 경우에는 요즘 대부분 100W가 안 돼요. 근데 좀 화면이 큰 거는 100W 조금 넘을 수도 있고 100W 내입니다. TV는. 그래서 유럽의 어떤 나라는요, 이게 전체적으로 소비 전력을 줄이기 위해서 TV가 제 기억으로는 110W가 기준이었는데요. 110W 이상이면은 세금을 더 내야 돼요. 전기세를. TV가. 집에 있는 TV가 그냥 기준이 됩니다. TV, 왜냐면 TV 많이 보잖아. 근데 와트가 작다고 좋은 게 아니잖아요. 와트가 좋으면 에너지적으로만 봤을 때는 좋은 거죠. 왜냐면
다른 성능은 모르겠고 일단 에너지는 적게 쓴다는 거니까. 그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냉장고는 항상 켜져 있잖아. 네. 그래서 한 달 동안에 얼마 쓰는지 나와요. 그러니까 얘는 한 달 동안 32kWh를 씁니다. 자 그럼 쌤 냉장고예요. 예, 우리 또 저희 집 겁니다. 그럼 저희 집 요금표를 한번 분석해 볼게요. 분석해 보면 일단 냉장고는 기본적으로 하루 종일 켜져 있을 거 아니야. 예. 그럼 냉장고 30 뭐 얘가 대략 120kWh라고 칩시다. 그럼 얘가 대략 30이면 일단 빼면은 일단 30은 냉장고 겁니다. 예. 그러면 실제로 이제 나머지 쓴 게 90kWh야. 그러면 내가 그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불도 꺼놓고 TV만 봤다라고 쳤을 때 TV가 90W잖아. 그잖아? 예. 근데 이거 30 빼면은 얘가 90kWh씩 쓴 거지. 예. 그럼 얘는 이 결국에 90kg 시간. 그러니까 이게 몇 시간입니까 그러면? 아죠 90W죠. 그 TV가 90W니까 이게 얘로 1000시간 쓴 거예요. 1000시간. 그럼 1000시간이면 하루를 대략 25시간을 하시면은 TV만 40일 정도 켜놓은 요 정도의 에너지를 한 달에 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걸 비교해 보면 100W짜리 전자제품으로 한 몇 시간 정도 쓴 전력량인지 이런 거에 느낌이 올 수 있으니까 이 킬로와트시를 이제 그렇게 여러분이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